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2022학년도, 여러분들은 23이죠. 영양교사 수업이고요. 자, 오늘은 식사요법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식사요법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들 설명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각 챕터별로 이런 식의 기출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체적인 흐름 어제 이제 수업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3월, 4월, 5월에 걸쳐서는 12주잖아요. 12주에 걸쳐서는 이론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론의 경우에는 기초에서부터 심화라는 과정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3, 4월 2달 동안에 기초 이론을 했었고 5월 달에 심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챕터에서 다시 이거를 쭉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몇 년 전에 들었다가 아니면은 뭐 작년에 아쉽게 조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로 해서 들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요즘에 이제 수험생들 서적을 봐도 이 기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 때려잡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때려잡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에 해당이 되는 이론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재 역시 뭐 작년 교재, 이번 교재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법규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만 바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 중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작년 뭐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를 펼쳐놓고 나서 지난번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시지 마시고 그냥 올해 새롭게 다시 기초를 처음부터 다진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세요. 기초에서부터.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이제 심화까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가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첫 번째가 교육학 같은 경우가 교육학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여러분들 20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에서 A, B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각각 40점, 40점 이렇게 되는 거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 문제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 문제들이 이제 서술로 쓰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12문항, 그래서 2점 문제 2점짜리와 4점짜리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문항 해서 마찬가지로 2점 문제와 4점짜리가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우리가 10점도 있었고 5점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2점, 4점, 2점, 4점이에요. 그래서 2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해당되는 용어를 써라 라고 해서 정확한 용어를 쓰시는 거, 이게 2점이에요. 2점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정리하는 게 2점이 되는 거고, 4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용어와 더불어서 그거에 대한 기전을,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해 봐라 라는 것이 4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를 맞추시려면 그래서 12문제, 11문제 해당이 돼서 23문제 전공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2점, 4점을 맞추려면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술하시오라고 했었을 때는 항상 서술에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키워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초시생들도 계실 거고, 몇 번 다시 도전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를 하실 때는 왜 그럴까? 왜? 이게 뭐 때문에? 왜? 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수험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외우고 봐.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이게 키워드래.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의외로 초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크게 고민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이 책에는 어떤 개론서를 봐야 돼요, 어떤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막 묻고, 뭐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임상영양학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식사요법 책에 뭐 생화학 책에 뭐 다 들여놓고 보시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움은 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냥 합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뭐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사례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개론서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리고 정말로 딱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것들 학원 교재로만 충분히 따라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 공부하실 때 또 뭐 다른 학원의 문제집, 다른 학원에서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막 이런 것들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전년도 합격자들이 판대 이거를 막 다 10만 원 주고 샀어, 20만 원 주고 샀어. 막 이거를 이제 뭐 보물처럼 이걸 저장해 놓고 그러시기도 득템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 이론대로 따라오세요. 이론만. 그리고 이때는 아직 문제풀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도저히 개념이 안 잡혀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오히려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영양사 문제집 있죠. 영양사 때 문제집을 차라리 꺼내놓고 그때 오지선다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 그거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차라리 이때는. 그래서 이론만 따라오시고 기존의 기출문제들 보면서 2점짜리, 4점짜리 이런 거 풀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7월달, 8월달에 충분히 해요. 7, 8월에 문제 풀이 시간에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문제 수집도 그때 저희가 다 해드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셔도 되고, 난 빨리빨리 조금 이 개념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문제집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여기 챕터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차라리 영양사 문제집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심화 이렇게 12주에 걸쳐서 이론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부분들로 해서 쭉 개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따가 다시 차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번이 뭐야, 2번이 뭐야, 3번이 뭐야, 4번이 뭐야 쭉 있게 되면은 식사요법의 경우에도 오늘은 개요, 다음번에는 소화기계 질환, 그 다음에는 소화기계 질환 파트에서 그 외에 간, 담낭, 췌장 질환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과목에 대한 순서를 외우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챕터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뭐 생애주기 영양학, 고급 영양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사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질 대사, 비타민은 무기질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큰 흐름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개요가 들어가게 되면은 개요 파트에서 제가 다시 들어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영양관리 과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영양관리 과정에 해당이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당이 돼서 개요 파트에서는 병인식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반 병인식이 있고 특별 병인식이 있고 검사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양 투여 방법. 영양 투여 방법. 그래서 경관급식이 있고 정맥영양법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영양교사잖아요. 영양교사다 보니까 영양교사들이 뭐 경관급식 할 일 있어요, 우리가? 정맥영양법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실제로 요양병원들이 많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경관급식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이 경관급식에 관련된 문제, 정맥영양법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도 있구나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교환법에 대해서 이제 쭉, 그래서 식품교환법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도 나왔고요. 한동안 쭉 나오다가 또 몇 년 동안 안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2021년도에 나왔었고, 작년 문제 2022년 영양교사에서도 식품교환법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공부를 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래 병인식 중에서 연식이 있었고 유동식이 있었고 경식이 있었어. 그래 유동식은 이 특징이었고 연식은 몇 칼로리가 특징이었는데 열량은 좀 부족하대.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지? 라고 얘만 열심히 파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큰 개념 개요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병인식 중에서 세 가지가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이 있었는데 연식, 유동식, 경식 이라는 것들은 일반 병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에 자잘한 거를 외우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개념을 잡으실 때는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크게 들어가는 것들을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 저거 다 알아. 이렇게 되면서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간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좀 모르는 게 아니거든 이 단어들. 나 분명히 들어봤어요. 공부했고. 근데 얘가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갔던 거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잡고 그 다음에 큰 번호를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번호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오는 작은 번호를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번호를 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 수업 끝나시고 나면은 그날 정리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길게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길게 정리할 것 없고 그냥 뭐 작은 거 외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시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에서 영양관리 과정, 병인식, 영양투여 방법, 식품교환표가 있었어. 그중에서 영양관리 과정의 단계는 이렇게 4군데가 있었어. 그 다음에 병인식의 단계는 3개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흐름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각자의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 때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세요. 개념 파악을 해서 이때 끝나고 나면은 엄청 헷갈려요.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안 외워져요, 이때는. 그리고 6월 이제 한 달 동안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이때 내가 새로운 나의 노트 정리 쓰다가 끝난대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충분히 우리 교재로 나와 있는 책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얇잖아요. 얇고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자기의 노트 만들려고 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요점 정리 아니면 키워드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시간 뺏기시지 말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본인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 걸쳐서 이제 문제풀이 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습해 오세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씩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때 잠을 못 주무신대요. 이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노트 정리, 글 정리해놔야 되지. 그리고 내일 들어갈 수업에 해당이 되는 것들 10에서 15페이지씩 미리 풀어가야 되지. 그래서 뭐 2-3시간밖에 못 자요 이러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대답을 해요.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나는 내가 써온 답이랑 맞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빽빽하게 뭔가를 써왔는데 나는 써오지도 못했어. 그럼 이제 비교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뭐 이렇거든요. 이때가. 근데 이때 못 써요, 당연히. 답 쓰시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기출 문제들 다 풀어드릴 거고요. 탁과 연관된 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보건 쪽, 그 다음에 뭐 조리 쪽, 산업기사, 뭐 식품기사 쪽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드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굳이 미리서부터 문제 뭐 그 기출 문제 분석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예습하시면서 이제 써오면서 아까 이거의 답은 뭐였는데 나는 여기에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랑 다르게 정리해 왔던 것들을 이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 8월이 끝나고 나면은 이때 이론이 정리가 될 거예요. 끝나야지.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구나. 이게 파악이 돼요. 8월이 끝났을 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9월, 10월, 11월 있게 되고 대체적으로 11월 둘째 주가 수능이고요. 11월 셋째 주 정도에 해당이 되는 때가 이제 우리 임용시험이거든요. 셋째 주 정도가 임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럼 11월에 공부 시간이 약 2주 정도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 학원에서 또 4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월에 11월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때 되면은 이제 거의 100일 정도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또 굉장히 초조해지죠. 그래서 이때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6월 달부터 공부했는데도 올해 합격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기도 할 만큼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쭉 이제 진행을 해서 갈 건데 같이 길게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어떤 글귀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거하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별개다라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자세 자체가 열심히 하시려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끝까지 매일매일 가시려면은 지금 3월부터 제가 11월까지 썼잖아요. 그럼 사실 8개월하고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시간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짧아요, 여러분들. 길지 않아요.
당연히 지치죠. 그래서 길게 가시려면은 진짜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에는 몸 건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나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걸었다, 2시간씩 걸었다, 뭐 요가를 했다, 뭐 여러 가지 피트니스를 끊어놓고 나서 운동을 했다.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누가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길게 잡으시고 이 스트레스 관리하실 거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난 어떤 식으로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할 것인지.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공부가 즐겁냐? 이러는데 제가 즐겁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우는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거고, 현장에 나가시면 다 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 내가 다 열심히 내 걸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나도 다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본인들의 의지로 나오셨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즐겁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가 관리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정신건강, 몸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합격하시는 분들의 수기라는 것들을 읽어봤어도 우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11월 셋째 주쯤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1차 결과는 12월 말에 나와요. 거의 연말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결과는 2월 10일 정도, 올해는 2월 둘째 주 정도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성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시는 거 아시죠? 성적순으로. 그래서 성적순으로 해서 먼저 배정되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어떻든 합격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더 여유있게 있다가 이제 가실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1차가 이론이잖아요. 작년 2022년도가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죠? 2021 시험이 쉬워서 합격한 분들 보니까 교육학 점수가 거의 20점 만점에 18점씩을 맞으셨더라고요. 최소 16점에서 18점. 기존에는 한 15점 정도였었거든요. 14, 15. 근데 이 교육학 점수도 높았고요. 이론 점수에서 우리가 전공 이론 같은 경우에도 아까 80점 중에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지역별로 다 틀려요. 점수가. 틀리긴 한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14점이었으면 15점이라고 합시다. 15점이라고 했으면 전공 점수가 60점도 높아요. 높아서 50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합격한 분들 보니까 전공 점수가 거의 74점? 그죠? 70점 이상 넘어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합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면접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1차 성적이 안 나오면 2차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2차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남자분들한테는 1차 성적이 좀 낮아도 2차 때 약간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 게 있거든요. 임용시험에서는. 그래서 또 일부 정말 인상이 좋으시고 말 너무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이러면은 2차 때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일단 확실한 점수를 커트라인 점수보다 이 반거리에서 훨씬 넘어 있어야지 2차 점수 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려면은 일단 1차 때 확실하게 올려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 길게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그래서 영양제도 본인이 아까 여러 가지 정신건강, 몸건강에서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도 많네. 그죠? 마지막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강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이 나이에 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니고 있던 또 여러 가지 회사, 학교 이런 데 그만두시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남들한테 올해 나 뭐 한다고 하지 이러한 고민들도 있을 텐데 남들 내 인생에 신경 안 써요. 하나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오실 때 옷들 예쁘게 드레스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봐. 그죠? 저도 오늘 3번 갈아입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봐요, 저한테.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 신경 쓰실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신경 쓰실 것 없는 거고 내 스스로를 내가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 될까? 이러한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노력 당연히 아까 열심히 꾸준히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올해는 반드시 올해로 끝낼 거야. 올해 1년을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진짜로. 그리고 근데 세상의 운은 따르지. 작년 정부까지는 해서 정말 많이 뽑았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정말 역대급으로 400명, 500명, 600명대까지 뽑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불안하죠. 또 정부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준비해 놓고 나서 또 많이 뽑히기를 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시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내가 나를 못 믿어주는데 누가 믿어줄 거야. 그죠? 그래서 끝까지 스스로 잘 믿어주시면서 올해로 끝낸다. 올해로 8달. 이거 8달이라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8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나는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있었을 때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도 스터디 그룹 잘 짜줘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한다는 거, 시너지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시고 같이 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있으니까 또 가입하셔서 같이 거기에서 여러분들 정보도 공유하시고 하셔서 같이 윈윈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잔소리였었고요. 자, 차례 한번 봐볼게요. 차례를 보시면은 식사요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요 있었죠. 개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질환 하게 되면은 위, 담낭, 췌장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쭉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뭐 오늘은 뭐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개념만 그냥 보세요. 그냥.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강에서부터 섭취했었을 때 삼켜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연하곤란,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궤양, 그 다음에 각 소장에 관련된 질환들, 대장에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작년에 그 기출문제에 해당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크론병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만성염증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또 여기에서 식사요법에서 섬유소는 왜 제한하느냐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지방은 어떤 식으로 섭취를 시켜줄 것이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섬유소, 지방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조금 이제 비껴나간, 뭐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비껴나간 건데 사실 그 영양교사 시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가 없어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확장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섬유소 부분을 얘기할 때도 제가 충분히 얘기하거든요. 지방변 환자들, 설사 환자들, 염증 환자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저 섬유소식 해야 된다. 왜? 당연히 자극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염증을 자극하지 않아야 되고 자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흡수를 시켜주려면은 자극, 염증을 자극한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얘기 또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 환자들, 지방변 환자, 설사 환자, 염증 환자들한테 지방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지방을 안 주게 되면은 열량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때 바로 MCT 오일 형태라든지 유화지방 형태를 주게 되는구나. 그런데 끝까지 이 개념을 파악을 못 하시고 MCT하고 유화지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다음번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따 나오는 데서 MCT는 Medium Chain Triglyceride라고 해서 지방산 중에서 지방산 탄소 개수가 8개짜리, 10개짜리. 그래서 뭐 카프로일, 카프릴 이라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MCT, Medium Chain, 중간 사슬 지방산 구조로 얘기한 거예요. 탄소의 개수로 얘기를 한 거고, 유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중 수적형, 수중 유적형,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는 상태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단어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HLB 정의를 쓰시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HLB 해당이 되는 하이트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 HLB 값에 해당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의 기본 정의부터 좀 머릿속에 조금씩 넣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요. 그게 전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의 형태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화기계 질환 파트에서 작년 기출이었었어요. 그리고 소화기관 이렇게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게 되는 간이 있을 거고요. 간에서 만들어 놓은 담즙을 바로 이제 담낭에 저장을 할 거고요. 음식물들이 내려왔었을 때 여러 가지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분비시켜주는 췌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간, 담낭, 췌장까지 관련된 파트를 우리가 소화기계 질환이다 이렇게 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공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적인 내용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영양학하고 식사요법이 있게 되는 건데 두 가지 차이가 뭐야? 라고 묻게 되면은 임상영양학은 생리학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위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위의 작용은 이러한데 이러한 생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러한 기전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임상영양학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을 때 병이라는 디지즈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왜 생겼어? 까지가 임상영양학이에요. 그러면은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데 수술로 할 거야? 약물로 할 거야? 식사로 할 거야? 그랬을 때 바로 식사로 어떻게 치료를 해줄 것인가? 이게 식사요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임상영양학에서 그 방법 중에서 이제 그 질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식사요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식사요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식사요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염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항염증제 줄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약물인 거고 우리는 식사 중에서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지방은 소화가 용이한 중세중성지방이라든지 유화지방 형태로 줄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소화하고 관련된 문제로 해서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나왔던 게 한동안 계속해서 지금 안 나왔던 것이 이 알레르기 파트예요. 그래서 초등, 요즘에 이제 우리가 유치원 급식까지 들어갔잖아요. 유치원까지 보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의 특히 알레르기 문제 관련된 것들 계속해서 나올 때가 됐어요. 알레르기 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알레르기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관리해 줄 것이냐 라는 것들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소화기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챕터가 5번에 보시면은 순환계 질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환계 질환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심장, 혈액, 그 다음에 혈관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것이 바로 순환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좌심방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내뿜잖아요. 이 과정에서 심장 자체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을 펌핑 계속해서 뿜어내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렬성 심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그래서 작년 재작년 문제로 해서는 여기에서 또 플라그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혈관하고 관련된 것들 심장 그 다음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들이 혈관을 지나가야 돼요. 그죠? 혈관을 지나갈 때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 이거를 혈압,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 일정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항상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라고 했었을 때 고혈압, 저혈압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치와 관련된 것들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혈액은 맑아야 돼요. 혈액은 일정량. 혈당부터 시작을 해서 콜레스테롤량, LDL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 성분이 이상해. LDL은 너무 높고 HDL은 너무 낮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지혈증이라고 했는데 HDL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 성분을 가지고서 이상 지질 혈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심장병에 관련된 것들, 혈압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끼게 되고 딱딱해. 그래서 이 동맥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동맥이 굳어져 가네. 이거를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굳어져 간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래서 바로 심장, 혈압, 혈관,
혈액 성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우리가 여기를 심장순환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파트를 심장순환계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7 보시면은 신장질환의 식사요법 계속 다 골고루 나와요. 시험 문제는 어느 한 파트가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골고루 나오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6번에 보시면은 당뇨 나와 있잖아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애주기 영양학도 있고 초등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뇨 캠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도 1형 당뇨, 2형 당뇨,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등등등 해서 당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것들을 진단 수치 있잖아요. 진단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사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인슐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사, 호르몬과 관련된 대사,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이쪽으로 해서 당뇨 파트도 중요하게 물어보는 파트가 되겠죠. 진단 수치, 대사 이런 것들. 다음 우리가 이제 비뇨기계라고 말하는 것이 배꼽 옆에 양쪽으로 키드니 두 개의 신장이 있죠. 신장이 있고 신장에서 만든 소변을 받는 수뇨관이 있어요. 수뇨관. 수뇨관에서 받아온 것이 방광에 소변이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비뇨기계라고 해요. 근데 비뇨기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신장, 키드니, 콩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콩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걸로 해서 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신증후군이라든지 도저히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네프론이 다 망가져버렸어 라고 하게 되면은 신장 투석도 안 돼, 이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로 해서 신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배우는 파트가 바로 이제 또 비뇨기계 질환 중에서도 신장 질환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썼던 것처럼 오늘 개요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화기계 질환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 관련된 순환계 질환, 당뇨,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빈혈 파트가 또 마찬가지로 생애주기에 있어서 우리가 왜 빈혈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수유부, 그 다음에 유아기, 아동, 특히 작년 기출 문제를 저도 어제 다시 다 살펴보다 보니까 그 철분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더라고요. 철분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작년에 이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바뀐 기준으로 해서 12, 14세 여학생한테 들어갈 철분의 권장량을 단위랑 같이 써라 라는 내용하고 더불어서 왜 이 대상한테는 많이 줘야 되는지 써라. 그래서 철분에 관련된 이제 권장 섭취량 수치를 물어봤었어요. 몇일까요, 여러분들? 12에서 14세. 16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14거든요. 성인도 14고. 근데 이때는 16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왜 이때 많이 주는지에 대해서 16mg이었었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왜 많이 주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써라 였었어요. 두 가지.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월경혈로 인한 손실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칼슘도 전 생애에서 제일 많이 줄 때가 중학생 때예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장에 필요한 거 더하기 월경혈에 의한 손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었었고, 그 다음에 빈혈 문제식으로 물었지만은 이제 여기에 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구리가 철분하고 여기 빈혈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고 해서 셀룰로플라즈민이었었고, 이게 거꾸로 이가 이온을 삼가 이온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흡수될 때는 삼가가 이가로 돼야지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근데 소장에서 이동을 시킬 때는 반대로 이가가 삼가로 돼야 돼요. 이가를 삼가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바로 이동을 더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리의 기능이었잖아요. 그거를 써라. 이거는 영양학적인 대사예요. 대사인 거고,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래서 철분하고 관련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고, 그 다음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있고, 그 다음 이 빈혈 파트가 중요한 게 아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노년에는 또 저작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철분에 관련된 이런 음식들에 관련된 섭취가 안 되면서 또 빈혈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빈혈 파트까지가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 기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천성 대사
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쪽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PKU, 페닐케톤 유레아 환자들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페닐알라닌 티로신 문제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선천성 대사도 있고요. 그 밖에 통풍하고 관련된 것들도 식사요법하고 관련돼서 물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육류하고 맥주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했었을 때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식사요법적으로 비만이었을 때 문제가 돼요. 통풍도.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골절에 해당이 되는 뼈하고 관련된 것들도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양학적으로 해서 칼슘 뭐 여러 가지 아파타이트 형태에 해당이 되는 칼슘하고 기능들 콜라겐 기질에 결합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생애 주기별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뒷파트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요법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구나라고 하시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왜 발생을 했고 그러면은 이 질환에서 우리는 식사요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넘어왔는지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은 열량은 어떻게 줄 건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어떻게 줄 거야? 단백질은 어떻게 줄 건데 지방은 어떻게 줘? 비타민은 무기질은 특별히 이 질환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건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다 같은 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질환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이 질환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신장질환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신장질환 파트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신장질환 파트가 사구체 신염이라는 것이 있고 신부전이라는 것이 있고 신증후군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건데 이 사구체 신염에서도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오늘은 보시면 되는 건데 사구체 신염에서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신부전에서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근데 질환을 쭉 제시를 해주고 나면은 도대체 얘가 뭐야 이제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 머릿속에서. 그랬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구체 신염은 여기 뒤에 있는 염자를 봐라. 염증이다. 염증이 있는 게 우선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염증이다. 그 다음에 이 신부전을 봐라. 신부전. 신장이 온전하지 못해. 신장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노폐물을 못 걸러.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포인트 접근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급성기에는 일단 신장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단백질을 제한해줘야 돼요. 왜?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바로 질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탄소 지방에도 없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에 없는 질소를 갖고 있는 게 단백질의 특징이잖아요. 이 암모니아 형태, 요소 형태, 여러 가지 이런 질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될 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질소 물질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신장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이 질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잡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크론병 문제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환 단위였었고 그 교환 단위 문제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환 단위 풀면서 그 기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환 단위 물어보면서 어떤 걸 냈었냐면은 여기 간경변, 간성뇌증 환자인데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에게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식품교환표 문제하고 같이 섞어서 낸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은 간성혼수 환자한테 단백질을 제한해. 근데 완전히 단백질을 제로로 줘버리면 안 돼요. 단백질 우리 몸에서 제로로 줘버리게 되면은 체조직을 분해를 시켜버리게 돼요, 몸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가 다시 공부할 때 단백질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최소한 0.4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왜 식물성 단백질을 줘?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가지 달린 아미노산, 루신, 이소루신, 발린을 가지고 있게 되고 루신, 이소루신, 발린은 간에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아미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다라는 이제 이유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식품교환표 문제와 간성뇌증 환자에게 단백질, 가지 달린 단백질을 왜 주는지
이런 것들이 작년 기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요법은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와요. 4점, 4점, 2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거 고급영양학 시간에 들었는데, 이거 생애주기에서 들었는데, 영양판정에서 들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을 때 일단은 좀 재밌게 잘 들어두시기 때문에 우리 과목은 결국은 식품영양학이잖아요. 다 연결돼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오후에 또 제가 강의하겠지만은 조리원리하고 식품학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문제가 섞여 있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 재미있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들어가시면은, 자, 전반적인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5페이지 보시면 식사요법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제목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제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쭉 볼게요.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 있고요. 두 번째, 이게 키워드라 그랬죠. 영양관리 과정, NCP.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는 영양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병원식이라고도 하고요. 병인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NCP, 병원식, 또 넘겨보세요. 쭉 넘겨서 큰 제목. 그러니까 작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큰 제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식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22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영양지원법 있죠. 그래서 영양지원법에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경장, 정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은 26페이지에 식품교환표 활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는 쭉 넘어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4개였던 거예요. 영양관리 과정, 병원식, 영양지원 방법, 식품교환법 이게 키워드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페이지에 연연하시지 마세요. 큰 페이지에서 작은 번호를 써보시면 돼요. 내가 1, 2, 3, 4 쓰시고 그 밑에 가로 닫고 계속해서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의라는 것은 식사요법은 아까 제가 임상영양학에서 이 기전이 생기는 기전을 알아봤다면 그 중에서 우리는 그 병에 따라서 어떻게 식사로 치료할 것인가 푸드테라피 해당이 되는 것이 식사요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질병 치료에 부합하는 시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신체 기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교정하고 적정 체중, 그리고 우리가 식사요법에서의 포인트는 항상 적정 체중이란 말이 나와요. 적정 체중, 표준 체중. 자, 제 말이 벌써부터 이제 주무시는 목소리로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체내 영양소 이용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항상 이 적정 체중의 의미에 표준 체중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표준 체중. 그래서 표준 체중 개념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영양사 시험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식사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식사요법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죠. 4가지. 영양 상태를 증진시킨다. 질병을 치료한다. 합병증을 예방한다. 질병의 재발을 방지한다. 이 4개가 식사요법의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키워드가 영양관리 과정 그랬잖아요. 자, Nutritional Care Process라고 했는데 줄여서 대문자로 NCP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 답 쓰실 때 대문자로만 쓰시면 안 돼요. 쓸 거면은 한글 차라리 모르면은 한글을 쓰세요. 한글. 영양관리 과정을 쓰시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NCP는 써도 돼요. 아니면 영어 전문을 다 쓰시던지 해야 되는데 줄임말은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 자, 이거는 병원마다 다 시스템이 틀려. 그래서 미국 모델을 통해서 모든 병원에서 환자가 들어오면은 우리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하자라고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인 영양관리 과정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NCP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영양 판정. 이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진단해보자. 영양 진단. 무엇이 부족하고 많은지. 무엇이 문제점인지. 자,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영양 중재.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단계예요. 4단계. 자, 밑에 그림으로 봐보세요.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영양 검색이라고도 하고요. 영양 선별이라고도 하죠. 환자를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보통 24에서 48시간, 하루 이틀 내에 빨리 가장 위험한 환자를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 좀 위험하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검색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판정, 그 다음에 화살표 따라서 가보세요. 진단. 자, 여기서 다시 하겠지만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양 진단은 영양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영양사가. 그래서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영양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단계다. 독립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의사의 오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때 영양 진단문, 이거 이제 우리 기출문제였었어요. 이 과정의 이름을 쓰시오. 그 다음에 진단할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 영양진단문 이게 답이었었거든요. 영양관리과정과 영양진단문 이렇게. 자, 이 사람한테는 영양교육을 시켜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다른 여러 가지 정신과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물리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중재를 해줘요. 상담, 교육. 자, 한 달 뒤에 봅시다. 3달 뒤에 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의식이 많이 달라졌고,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도 많이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이제 평가, 이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확인해보고 평가해본다라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 및 평가예요. 자, 다시 넘겨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개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1번이 영양 판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두 번째가 영양 진단이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영양 중재이고요.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냥 작게 외우시지 말란 얘기 아시겠죠? 여기 페이지만 무조건 내가 드립다 외워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영양 관리 과정에 4단계가 있고 4단계에 각각 뭐가 있는지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영양 판정 단계는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표를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5가지 영역이 있어요. 먼저 이 사람한테 식사력 조사, 어떤 음식 주로 좋아하세요? 뭐 알코올은 일주일에 몇 회나 드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식사력을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한테 과거에 혹시 수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직계가족 중에 어떤 질병이 있으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거력. 그 다음에 현재 키하고 몸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거, 신체 계측. 그 다음 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환자를 봤었을 때 머리카락 상태도 보고 부어있는 상태도 보고 동공 상태도 보고 부어있는 정도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종 상태. 그 다음에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쭉 보는 의사가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임상조사 단계도 있어요. 5가지. 자, 보시면 첫 번째가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 조사라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만성질환, 전에 어떤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느냐, 현재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 게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배변은 제대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임상적 사항도 있고요. 또 교육 수준, 직업, 종교. 뭐 종교 같은 경우에 저는 베지테리언이고 저는 뭐 이래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 뭐 주거, 상황, 나이,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혼자 살면은 귀찮아서 많이 안 먹는 경우가 많겠죠. 가구 구성, 이런 것들 쭉, 흡연, 그 다음에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체 계측, 신장, 키, 체중, 그 다음에 상완둘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상완둘레가 우리가 어깨로부터 팔꿈치 중간을 해서 앞쪽이 2두근이고 뒤쪽이 3두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운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뼈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해서 이제 근육이 있다고 보는 거고 바깥쪽으로 지방층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레를 재보고 나서 지방량을 계산해내게 되면 안쪽에 근육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 팔뚝도 가늘어지고 살이 찌면 팔뚝도 같이 굵어지고 이거를 근육도 측정할 수 있고 지방도 측정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계산법에 따라서. 그래서 캘리퍼로 측정을 할 때 팔뚝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번 잡고 그럼 처음에 딱 잡으면은 지방하고 근육하고 다 같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뼈 안쪽까지 잡으면 그래서 한번 쫙 잡아 당겨야 돼요. 쫙 잡아 당기면은 바깥쪽에 지방층만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꼬집은 다음에 한번 잡아 당겨요. 그럼 안쪽에 근육을 빼고 지방만 잡는 것이 바로 캘리퍼로 피하지방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바깥쪽에 피하지방.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원주의 파이 값을 계산해서 이거의 전체적인 지방의 양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피하지방량을 캘리퍼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안쪽에 근육량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에서 팔뚝이 가늘어지면 이 사람은 근육량도 적구나.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그걸 상완둘레라고 해요. 상완 삼두근 피부 두 겹 두께를 통해서 아까 피하지방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엉덩이분의 허리둘레, 웨이스트 힙 레시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측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BMI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생화학검사, 체단백, 내장단백, 면역, 질소. 자, 이거의 특징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가장 객관적이다. 알부민 수치가 나는 3.5야. 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3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건강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이 사람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8이 나왔어. 당신 빈혈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거. 생화학적 검사는 가장 객관적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고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 환자의 질환, 체내 수화 정도. 이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체지방 측정기 올라갈 때 오히려 소변 보고 올라가면은 막 내가 내 몸에 있는 커피도 마시고 막 소변도 잔뜩 보고 나서 체지방 측정기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몸무게는 줄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체지방은 더 많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 몸에 물이 있는, 그래서 절대 뭐 사우나 갔다 온 다음에 측정을 한다든지 이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당량의 물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 실제 체지방량을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물이 부어있는지 부어있지 않는지 너무 많이 탈수를 시켜버렸는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생화학 검사 이런 거예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와 가장 직격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생리주기잖아요. 그래서 생리주기가 뭐 너무 늦어졌어, 너무 빨라졌어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들. 네 번째 식사 섭취 조사 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쭉, 이건 이제 영양 판정에 더 자세히 배울 것이니까 보시면 24시간 회상법도 있고, 식품 섭취량 조사법도 있고, 어떤 류, 뭐 채소류, 과일류, 육류, 뭐 어류, 이러한 식품 섭취 빈도 조사, 그 다음에 식사 일기, 뭐 1일, 3일, 7일, 그 다음에 실제로 먹은 것을 에너지 계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음주를 하는지, 의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로 뭐 기호성 음식만 많이 드시는지, 그 다음에 질병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입맛, 뭐 미각, 저작, 연하, 또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식품 선택, 뭐 이러한 외식의 빈도,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식사 섭취 조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임상은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임상 증상으로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각화, 탈모, 탈색, 염증, 변형, 부종, 통증 이러한 것들을 임상조사라고 한다. 이건 영양 판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영양 판정 영역에서 세부지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거력, 신체 계측, 생화학 자료, 영양 관련 신체 검사 자료, 식품 영양사와 관련된 식사력, 그 다음에 영양 필요량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의 BMI가 신체 계측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 병원에 들어왔었을 때 BMI가 28이었는데 지금 2달 뒤에 교육을 시키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의 BMI가 25로 줄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화학 자료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소변을 통해서 단백뇨가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이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에는 많이 부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적어도 어떠한 것이 양질의 단백질인지 지금은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누구만 빼고. 환자의 과거력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게 영양 판정입니다. 다음 보시면 자, 지금 판정 하나 한 거예요. 판정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영양 진단이에요. 진단. 자, 이거는 중요한 키워드가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양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 진단은 영양 판정에서 발견된 영양 문제의 원인, 증상 등을 고려해서 자, 환자의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임상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규명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과는 달라요. 별개예요. 그래서 영양 영역에서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 진단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야? problem, P. 이 사람의 원인은 뭐였는데? 에티올로지의 E.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증상은 이러했고 징후는 이러해 라고 했는데 증상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증상 징후에서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야? 프라블럼 원인이 뭐였는데 에티올로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S에 심프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이 있게 되는 건데 두 가지 다 S예요. 근데 이거는 환자의 주관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의료진의 객관적인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은 최근에 체중이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라는 것은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 사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의 2주일 전 몸무게와 지금의 몸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확실하게 몸무게가 줄었더라. 정확한 수치 있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거는 심프텀과 사인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거는 심프텀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것. 사인은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러했어. 그 다음에 허리둘레가 이러했어. 라고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수치를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problem, etiology, S 이런 형태로 나타내더라 라는 거예요. PES. 이거를 영양진단문의 줄임말을 PES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진단문 형식으로 기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다시 봐볼게요. 진단 영역에서 섭취 영역, 임상 영역, 행동 환경 영역 이란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밑에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problem, 그 다음에 원인, 징후,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 가지 것들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문제점은 영양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나중에 영양사가 당신은 당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당신은 나트륨 섭취가 너무 과다해요. 당신은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영양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원인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걸 했었을 때 문제가 해결 가능한 내용을 써줘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 뭐가 포화지방인지 뭐가 불포화지방인지 똑같은 기름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바꿔줄 수 있는 것들. 징후 증상에서는 영양진단에 사용된 근거자료, 또 영양 판정 했었을 때 아까 생화학적 검사 결과 이런 것들 수치화 정량화 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 개념이 안 올 거예요. 그 아래 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PES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블럼에 이 사람은 당질 섭취가 과다합니다. 자, 과다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 프로블럼 부분에는 뭐뭐뭐가 과다하다, 뭐뭐뭐가 부족하다, 뭐뭐뭐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과다, 부족, 부적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프로블럼이에요. 문제점이. 그래서 너무 당질을 과다하게 먹고 있다, 지방질을 과다하게 먹고 있다. 이 사람은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 이 사람은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부적절하더라.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과다, 부족, 부족절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프로블럼의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왜 그럼 이 사람이 당질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라고 봤더니 식품 영양 관련 지식 부족으로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2개, 3개씩을 먹어.
당연히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도 많고 무기질도 많다면서요. 근데 과당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밥이 힘이라는데 많이 먹어도 되잖아요.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품 영양 관련 지식 부족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식 부족으로 바로 당질을 과다 섭취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바로 이것들이 중재하게 되면은 이거의 문제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중재시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탄수화물, 과당도 무조건 많이,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럼 교육을 해줘야 되겠구나. 단순당의 문제점들, 당질의 문제점들. 건강에 좋다 그래서 샐러드를 잔뜩 먹고 있었는데 샐러드 먹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기에다가 드레싱을 엄청나게 부어서 많은 드레싱을 먹고 있더라. 그러면은 드레싱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다른 걸로 교육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바로 교육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봤더니 실제로 이제 아까 식사 섭취 조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당질을 75% 이상 먹고 있어. 원래는 몇 퍼센트 먹어야 돼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55에서 65%. 근데 이 사람이 75%까지 먹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먹어요 라고 체크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75% 이상 먹고 있다라는 것은 의료진이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밥을 1.5공기 이상 먹어요. 저는 밥을 한 그릇밖에 안 먹어요 라고 했는데 이 밥 한 그릇이 보통 밥그릇이 이만하면 이 사람 밥그릇은 이만했던 거예요. 한 그릇 먹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랬을 때 표준화된 그릇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먹는 밥량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밥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집에 있는 밥공기가 이러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24시간 해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표준화된 양을 제시하잖아요. 사과 이랬을 때 중간 정도 크기인 건지 고구마 중간 정도 크기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1.5공기 이상의 밥을 먹더라. 몇 끼마다 2공기를 먹더라. 자, 1공기로 줄입시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를 프로블럼, 원인,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래서 PES 이거는 영양사가 하는 거예요. 영양사가 단독적으로. 자, 다음 보시면은 영양중재예요. 그래서 이제 판정했고 진단,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아냈어요. 따라서 중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트리셔널 인터벤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자, 개인, 또 환자의 가족, 그 다음에 뭐 당뇨 환자들 모두 모이세요. 신장질환 환자들 모이세요. 암 환자분들 모이세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관련 행동이나 주위 환경, 건강 상태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계획하는 행위다. 먼저 각 개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 중재를 계획하고 환자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중재 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식품이라든지 영양소를 제공해서 식사, 간식 이러한 것들 당신은 비타민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과일을 좀 제공해주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교육 스스로 식품을 선택하고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한다라고 했었을 때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은 사람이었어. 그럼 닭고기를 먹더라도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튀김 요리보다는 양념을 묻힌 요리보다는 삶는 요리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영양교육 그 다음에 영양상담 상담자와 환자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육류가 너무 싫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이걸 뭐 다른 두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달걀이라든지 우유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바꿔준다든지 그죠? 상담. 영양관리를 위한 타 분야와의 협의라고 해서 의사한테 그 다음에 아동 발달 그 다음에 심리 전문가 이 사람들은 이쪽이 더 먼저 치료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본다면은 타 분야와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중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밑에 다시 한번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식품 영양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양 교육을 해주고, 영양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를 위해서 타 분야와도 협의를 하더라라는 것이 중재예요. 그래서 중재 봐보세요. 중재 때 보시면은 이 사람은 자 영양 처방으로 당뇨식으로 해서 1500kcal 좀 제한했죠. 자 영양 중재에서 진단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아까 진단에서 여기 봐보세요. 진단을 했었을 때 과다하다, 부족하다, 부적절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내용으로 해서 이걸 중재 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이 사람은
당 섭취가 과다하니까 그럼 중재 때 이걸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당질 섭취가 과다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재 때는 당질 섭취와 혈당 관계를 교육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식생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중학교 이런 데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침밥 먹기 이런 것들 교육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아니 밥 먹는데 탄수화물 먹었는데 왜 이게 지방이 돼요? 밥이고 지방은 고기랑 기름 많이 먹어야지 살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과일의 경우에도 많이 먹게 되면은 과당이 결국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교육, 당질, 혈당 관계를 교육해 주고 그래서 한 끼 밥을 먹을 때는 이 정도. 그다음에 흰밥이 아니라 잡곡밥으로 오늘 당장 바꾸자. 그래서 여기에 귀리, 보리 이런 것만 섞어도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혈당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까 75% 먹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6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보자. 그 다음에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자. 그 다음에 밥을 1.5공기 먹었던 것을 천천히 먹으면서 한 공기 아래로 먹을 수 있도록 이거를 조절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걸 중재. 그래서 당뇨 환자 식사요법, 그 다음에 당뇨 식품 교환 단위. 실제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분량들이 있었잖아요.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한 통이 다가 아니라 2분의 1 정도만 먹자.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거. 자, 이러한 사후 지도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는 바로 영양 관리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이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알아보는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단순히 관찰이 아니라 영양 진단의 징후 증상으로 언급된 아까 마지막에 영양 진단에서 이 사람에서 심프텀 사인에서 아까 뭐 밥을 1.5공기 이상 먹는다고 자기가 체크했어. 그 다음에 당질의 섭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전체 열량의 75%였어 라는 것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다시 검사를 해봤을 때 바뀌었는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후 증상으로 언급된 지표의 결과를 측정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결과물, 지식도 많이 바뀌었는지, 행동도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임상과 경강 상태 결과물, 생화 수치를 봤더니 전에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8.9였는데 이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7.2로 떨어졌더라. 그 다음에 공복시 혈당값이 과거에는 200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50 정도로 떨어졌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화학 수치, 신체 계측, 체성분, 지난번에 혈압이 뭐 180에 뭐 100이었었는데 이번에 측정해 보니까 뭐 140 정도로 떨어졌더라. 이런 것들. 환자 중심의 결과물, 삶의 질,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뭐 스스로 느낀 효과, 그 다음에 더 운동을 많이 잘 할 수 있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환자 중심의 결과물, 건강관리 유용성의 비용 성과에 대한 결과물. 전에는 스테로이드제를 4알을 먹었는데 지금 2알로 줄여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병원에 6개월 정도씩 만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 평가를 했더니 우리가 목표를 당신은 당질 섭취 비율을 60%로 합시다. 잡곡밥으로 바꿉시다. 밥을 한 공기 아래로 먹도록 합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온 다음에 결과를 측정해 봤더니 60%가 아니라 58%로 줄었어요. 잡곡밥으로 바꿨어요. 밥도 한 공기 이하. 그래서 우리 밥 한 공기가 보통 몇 그램 잡아요, 여러분들? 밥으로. 210g. 햇반이 210g이에요. 210g 잡게 되는데 그럼 140g에 해당이 되는 거면 3분의 2 공기잖아요. 이 사람 밥량 많이 줄였네. 이런 식으로 3분의 2 공기를 섭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표 달성 잘하고 있다. 체크를 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상태가 불변이다. 오히려 에라 될 대로 되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심리치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밑에 거 봐보세요. NCP를 활용한 상담 진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상담에서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봤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별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2차 상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과정들에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키워드 4개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개요 파트에서 크게 키워드가 영양관리 과정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인식이었다. 세 번째가 지원, 그 다음에 영양지원법에 해당이 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품교환법이었다. 라고 했었을 때 NCP에 있어서 4개 단계 영양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가 있었고 여기에서 각각 여기에서 각각 여기에서 각각 또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에서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NCP까지 하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